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미국과 이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나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종전 합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초부터 연일 이란 공습 버튼을 누르다가 미국 현지 시간 목요일이 되자 추가 공습을 취소한 뒤에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공격과 이란의 보복이 계속 강도를 더해가고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양국 갈등이 새로운 위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해도 이제서야 종전의 첫 단추가 키워지는 거라 아직 갈 길이 먼니다. 중동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실제로 더 큰 빨간불이 켜졌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재 물가가 전년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와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막상 숫자 4가 나온 것을 확인한 시장은 100% 안도하진 못했고요. 다음 날 나온 5월 생산자 물가엔 입이 쩍 벌어졌는데요. 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인 전년 대비 6.5%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유럽중앙은행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에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3년 만에 긴축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에너지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 결정이었고 다른 선택지는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중동 불안감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더해 반도체 주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빨리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투매가 펼쳐지더니 분위기가 그대로 이번 주까지 이어져서 변동성이 컸습니다. 월가에선 차익 실현 욕구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자금 수요와 연결 지으면서 반도체 섹터의 이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는데요. 어쨌든 뉴욕이 기침을 하니까 서울은 알아 누웠습니다. 코스피는 월요일 마이너스 8%, 화요일 플러스 8%, 그리고 수요일까지 매일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극한의 변동성을 보여줬죠. 국제 정세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만큼 내편 확인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올린 것이 핵심인데 언급이 안 된 이슈가 오히려 부각됐는데요.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관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넘게 들었지만 이번에도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과의 종전이 임박했다고 말했는데요. 폭격을 퍼부으면서 전쟁 옵션으로 기우는 듯 하더니 추가 공습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공격을 취소한 뒤에 합의 최종 조율 단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실제 합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광윤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합의문 서명만 남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며칠 안에 마무리되고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서명식 시점도 언급했고 본인 대신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 충돌해온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주변국 정상들과도 대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도 같은 소식이 나왔나요? 정부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외무부 대변인은 협상문안 상당 부분이 확정됐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시기와 장소도 추측에 불과하고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결론에 도달하는 즉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며칠간 미국의 부당한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고 레드라인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논의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협상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최고 지도부 역시 해당 문안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란에서 제안했던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폭격 압박에 못 이겨 이란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발표 직전까지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 논의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했던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전엔 오늘 밤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며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이자 경제적 생명줄인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4월 휴전 합의 전 검토했던 지상군 투입 카드까지 다시 언급한 겁니다. 양측 간 무력 충돌은 지난 8일 미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적추된 일을 도화선으로 며칠새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대응해야만 한다며 공습을 지시했고 이란도 곧장 반격에 나서면서 수차례에 걸친 보복 공격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미군은 이란 남부 해안 지역 군사시설들을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49발이나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8곳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현재로서는 합의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요구했던 추가 요구 사항들이 중재 과정에서 철회됐다며 2주 전 양측 지도자 승인만 앞두고 있었던 종전 양해각서 초안으로 되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에선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에 합의하고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했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 폐기 방식과 일정 등 구체적 조건 명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분이 철회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빠른 종전 합의를 위해선 이처럼 모호한 핵 합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합의안에 미국 체면을 세워줄 문구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핵무기를 결코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발뿐 아니라 구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추가적인 성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문에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곧바로 열리는 겁니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안엔 60일 휴전 기간 동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은 자유로운 통항의 완전 회복을 뜻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에선 통제권은 유지한 채 통행량만 원상복구시키면 된다고 이견을 보였었는데요. 각자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합의안에 해석의 여지를 그대로 남겨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큰 틀에서 재개방에 합의하더라도 이란 해협 개방과 미국 봉쇄 해제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또 단계적으로 개방할지 등 조율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자면 미군 지원을 받아 밤을 틈타서 해협을 빠져나가는 선박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던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격화되자 이란군이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며 완전 폐쇄 조치를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협 통행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정상화될지는 합의 성사 여부와 함께 더 지켜봐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또 중요한 걸림돌이 남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측에선 종전 합의의 선제적인 조건으로 이 동결 자금 해제를 완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네. 미국이 또 약속을 깨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계약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인데요. 핵 협상 도중 2번이나 기습 공격했던 트럼프 행정부 과거 행적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돈만 챙기고 입을 싹 닫았다며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체결했던 핵 협정을 줄곧 비난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와서 본인이 선지급 요구를 수용하는 건 지지층 불만을 살 수 있는 정치적 지뢰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가며 이란 측 요구를 실제로 수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양해각서 서명을 하면 이번 상황,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전망이 가능합니까? 네,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는 칼럼에서 이란 정치권은 합의를 통해 영구적 종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관대한 양보는 경계를 늦추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전략적 패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세 다음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결국 이란에게 온전한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오늘의 합의가 아니라 내일의 공격을 막아줄 억지력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해협 통제권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선 이란이 우라늄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폐기할지, 농축을 수년간 중단할지 등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 최근 반도체주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주의 흔들림은 주기적으로 고개를 드는 이 AI 거품론과 직결돼 있습니다. 펀더멘털 훼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과 이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부채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 후반에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 뉴욕 증시에서 이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빌미만 보였다 하면 던지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선 지난 한 주 동안 140억 달러가 넘게 매도됐고 이 중 기술주에서만 역대 최대 규모인 108억 달러가 증발했는데요. S&P 500 기술 섹터 시총과 비교해본 유출 비율도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고 자사주 매입 둔화 흐름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죠. 이날 하루 동안 반도체에서 우리 돈 2천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해 정점을 찍더니 흐름은 이번 주까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달했습니다. 월가에선 기술주 상승 탄력이 사그라들면서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릴 위험이 있다. 약 15%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면서 대규모 매도세가 단순한 차익 실현 욕구에 그치지 않고 조정이 예상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식 수가 늘고 있다는 점도 변수예요. 맞습니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 또 다른 숫자가 바로 말씀하신 주식수인데요. 20년 넘도록 줄곧 감소세 보여왔지만 올 들어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순주식 공급이 올해 제로에 근접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2003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던 흐름이 방향을 트는 건데요. 올해 상장 기업들의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내년에는 신규 주식 유입이 한층 더 늘어날 걸로도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있는데 지난 10여 년간 주가를 3배 넘게 끌어올린 자사주 매입 대신에 막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 발행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여기에 스페이스X에 이어 엔스로픽, 오픈 AI처럼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초대형 IPO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주식 공급이 줄어드는 순풍이 사라지면 기술주 랠리도 결국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빅테크들이 갈수록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빌리고 또 얼마를 쏟아붓고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주만 해도 아마존이 캐나다에서 우리 돈 15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이미 앞서 유럽에서 25조 원의 채권을 발행할 만큼 적극적으로 돈줄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작년 초 이후 지금까지 발행한 채권 규모만 우리 돈 100조 원이 훌쩍 넘고요. 범위를 대표 빅테크들로 넓혀보면 올해만 240조 원에 달하는 채권이 발행됐습니다. AI 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안방을 벗어나 해외 채권 시장까지 적극 공략하고 있고 유상증자며 부동산까지 돈이 되는 건 모조리 동원하고 있는데 아마존 단 한 곳에 올해 자본 지출만 우리 돈 300조 원이 넘어가고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합친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합산 전망치는 2040년까지 우리 돈 8천조 원으로 불어날 걸로 예상이 될 만큼 한편에선 부채가 만든 독이 든 성배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투자한 만큼 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은 의구심이 큰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JP모건의 보고서를 보면요. 네. 내년 완공을 목표로 발표된 미국의 데이터 센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 이슈부터 인허가 분쟁, 여기에 전력 확보 이슈까지 겹친 데다 전례가 없는 사이즈를 구상하다 보니 시스템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도 복잡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될지 절차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는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빅테크들은 가장 큰 문제인 전력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태양광의 풍력, 원전까지 직접 운용해 보겠다 나서곤 있지만 한없이 밀리는 스케줄에 결국 곳곳에서 프로젝트 중단 소식도 하나둘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브로드컴에 이어 이번 주 오라클까지 성에 안 차는 실적에 자금 조달은 또 늘리면서 매출 전망치는 그대로 나타나자 시장에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AI 경쟁이라는 게 기술 경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실탄을 누가 더 많이 빠르게 확보하느냐
이 쩐의 전쟁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5대 빅테크가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우리 돈 180조 원이 넘는데 네. 5개년 평균의 4배가 넘고요. 기술 섹터 전체가 향후 3년간 감당해야 할 신규 부채 규모는 2,20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재무제표 밖으로 숨긴 고정비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오라클과 메타, XAI, 코어웨이브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장부외 금융으로 조달한 부채 규모는 이미 180조 원에 달하는데 이 부채를 인수하는 사모대출 시장이 비대해지면서 수익화 전환이 지연될 경우 이 금융 시스템 전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나옵니다. 특히 리스와 특수목적법인이 활용한 자금 조달 구조는 수요가 꺾일 때 비용이 즉각 줄지 않은 고정비 레버리지로 작동해서 이 다운사이드를 급격히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반도체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간 빅테크의 사활을 건 인프라 투자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강력한 낙수 효과를 가져다 줬죠. 예. 메모리 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는데 앞서 짚어본 것처럼 AI판이 기존의 순수 현금 기반 투자를 넘어서 레버리지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혼합형 구조로 변질되면서 치명적인 하방 리스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년 하반기 후 빅테크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세로 전환되거나 인공지능 가입자당 평균 매출인 ARPU 정체 혹은 GPU 리드 타임 급감 등의 트리거가 한 가지만 발생하더라도 자본 지출은 급격히 축소될 수 있고요. 주가 변동성이 커진 일부 빅테크가 레버리지 한계 봉착해 투자를 동결하거나 장부의 부채 부실화 징후가 나타날 경우 K반도체로 향하던 자금줄이 순식간에 동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리스크 헤징 또는 방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분기별 자본 지출 증가율과 잉여 현금 흐름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빅테크의 현금 창출력 저하와 설비 투자 증가세의 둔화가 맞물리면 메모리 반도체 선주문 축소에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기 때문이고요. 고정비 성격을 지닌 장부의 부채의 신용 위험은 빅테크의 조달 비용을 높여 반도체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는 변수로 꼽히는 만큼 사모대출 시장 안에서 인공지능 특수목적법인 채권의 부도율 및 가산금리 변동 추이도 지켜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이제 기술이 아니라 금리와 신용의 함수가 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에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최종 조율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서명식은 유럽에서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just made a great settlement of the war with Iran.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e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We'll probably have a signing maybe in Europe. And it's a great thing.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중동발 에너지 쇼크에 결국 정책 금리를 인상했죠. 이란 전쟁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첫 긴축 전환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목표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수록 식량, 상품, 서비스 등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increase in energy prices will lift inflation further over the summer and keep it well above target into the first half of 2027. It will also have an impact on food, goods, and services inflation. Inflation should then return to target in the second half of 2027, supported by falling energy prices and slower increases in other prices. However, the war in the Middle East remains a major source of uncertainty, and the longer energy prices stay high, the more likely they are to drive up broader inflation through indirect and second-round effects.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죠. 당장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JP모건 자산운용의 전략가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연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며 연준이 12대 0의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omewhat uncomfortable, but I think essentially we're going to get a 12-0 vote to do nothing. The safest thing the Federal Reserve can do politically and also economically, I think, is just to do nothing here. Inflation is higher than they want, but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this month, May, will actually turn out to be the high watermark for inflation in this cycle. We have seen gasoline prices come down pretty significantly in June. I think June will see a lower year-over-year rate, and if we come to some settlement which allows oil to come out of the Strait of Hormuz, then inflation will gradually drift down. So it's not nice seeing a four handle. There certainly is no excuse for easing at this point, but I think the Fed can sit pat.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중동 긴장과 스페이스X 상장 등 각종 이벤트를 주시하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갔죠. 하지만 월가 족집게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 현재 시장이 건강한 상태에 있다며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은 걱정이 된다며 주식 60대, 채권 40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주식과 금, 은 등 인플레이션 보호 자산에 분산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he market's been very receptive not only to equity offerings but debt offerings. I mean, it's been another kind of bonanza year. Not as strong yet as 2021, but I mean that's a sign of a healthy market, quite frankly, when you're absorbing this kind of supply. So it doesn't bother me. The average asset owner is pretty smart. They figured out that that the biggest risk going forward is inflation, which is kind of my thought. Then I want to own assets that will protect me against inflation. That's not bonds, okay? That's equities, it's gold, it's silver, it's other real assets, and that's what they're doing. So there's a tectonic shift, okay, from the 60-40 to something that looks more like 60-20-20 or even 70-30, depending on your preference. 자, 다음 주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 그리고 6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프랑스 에비앙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 또 무역, 관세 이슈, 그리고 AI 규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0.75% 수준에서 1%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번을 시작으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되는데요. 이게 달러 원 환율과도 직결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FOMC 회의에 돌입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 회의죠. 무엇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실물 경제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5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주택 가격, 고정 자산 투자 등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수입 물가가 관심입니다. 앞서 4월에 국제 유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전달 대비 2.3% 하락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시죠. 미연준이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결과 발표는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3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시 연준 의장의 첫 회의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데 일단 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경제 전망과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그리고 워시 의장의 발언인데요. 먼저 점도표는 앞서 3월 전망에서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됐었는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서는 인플레이션 진단을 눈여겨봐야 하고요. 가장 큰 관심이 쏠린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선 이 사람이 매인지 비둘기인지 확인하려는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는 5월 미국 소매 판매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 확정치 그리고 이 밖에 일본의 5월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자, 목요일은 뉴욕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 연준에 이어서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결정하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3.75%로 3연속 동결했는데 역시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 가운데에는 대미 투자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이고요. 중국에서는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우리나라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주목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앞서 4월 PPI가 전달 대비 무려 2.5%, 지난 1998년 2월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흐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준틴세이로 휴장입니다. 이게 미국의 노예 제도가 끝난 상징적인 날이죠.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증시는 단오절로 쉽니다. 이상 다음 주 주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